그만 울고 얼렁 저녁상 차려 오너라. 저 핏덩이 같은 어린 소녀에게 소리치는 남정네가 누구냐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저 어린 것의 아비 막동이지요. 후레자식도 저런 후레자식은 없을 겁니다. 딸을 향한 눈길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7살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저녁상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막동은 퉁명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걸 국이라고 끓여온냐? 아버지 막동은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 생각을 하며 정성껏 끓여온 국사발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광경에 놀란 소연이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더 화내셔. 작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돋을 만큼 꼭 쥐었지요. 동네 안악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술꾼딸 봤어? 애가 밥을 차린대. 어미가 도망가더니 저 어린 것이 밥을 하네. 나중에 크면 뭐가 되겠어. 술꾼딸인데. 그러게 팔자가 기구하지. 소연이는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를 다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 어느 봄날의 일입니다. 야담 휴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봄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성고을 끝자락,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마을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언덕 아래로 초가지붕, 여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닭이 목청껏 울어제끼자 마을 안악내들이 하나둘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솔가지 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마을 골목을 타고 흘렀지요. 그 냄새가 가장 먼저 피어오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허름하다 못해 쓰러질 듯한 초가. 흘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지프로 엮은 지붕은 비가 오면 어김없이 물이 새었지요. 그 집 부엌에서는 아직 해도 뜨기 전부터 딸깍딸깍 솥뚜껑 여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현이었습니다. 7살의 소현이는 그날도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이 주먹만 한 손으로 눈을 비비고는 발끝을 세워 부엌으로 조용히 발을 옮겼지요. 간밤에 아버지가 또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탓에 소현이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무언가 날아와 박살나는 소리, 그 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었던 것도 기억났지요. 그래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기 전에 밥상을 차려두어야 했으니까요. 7살짜리 아이가 혼자 부엌에 서면 세상이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가마솥은 소현이 키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소현이는 부엌 한켠에 놓인 나무 평상을 끌어다 디딤돌 삼아 올라섰습니다. 발끝으로 간신히 솥 안을 들여다보면서 조심조심 물을 길어부었지요. 손이 작아 바가지가 기울어질 때마다 물이 철퍽철퍽 쏟아졌습니다. 적삼 소매가 흠뻑 젖었지만 소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쌀독을 열었을 때 바닥이 보였습니다. 또 긁어가셨네. 소현이는 입술을 잠깐 깨물었다가 이내 남은 쌀을 긁어 모았습니다. 밥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요. 소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뒷곁으로 나가 묵은 된장을 한 덩이 떠오고 마당 한켠에 심어둔 쪽파를 한 줌 뽑아왔습니다. 냉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소현이가 산비탈을 돌아다니며 캐어다 둔 것이었지요. 아궁이에 불이 붙자 부엌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소현이는 평상 위에 올라앉아 쪼그려 불을 바라보며
냉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잔뿌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고 쪽파는 작은 손으로 잘게 썰었지요. 된장을 풀어 끓이니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현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이 냄새만으로도 잠깐은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밥은 조금밖에 없었지만 국은 넉넉하게 끓였습니다. 소현이는 밥그릇에 쌀밥을 소복이 담고 국그릇에 된장국을 듬뿍 떠서 소반 위에 올렸습니다. 깍두기 한 보시기도 놓고 쪽파 무침도 곁들였지요. 아버지가 오늘은 다 드시면 좋겠다. 소현이는 소반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손목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혀를 깨물고 집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눈이 충혈된 남자가 비틀비틀 나왔습니다. 소현이의 아버지 막동이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이었지만 술로 찌든 얼굴은 쉰처럼 보였지요. 한때는 마을에서 제법 손재주 좋은 목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현이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로 막동은 점점 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현이가 3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지요. 소현이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따금 꿈속에서 따뜻한 손길 하나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느낌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그게 어머니였을까? 소현이는 가끔 그 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지요. 밥 됐냐?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길도 없었지요. 예. 아버지, 여기 드세요. 소현이는 소반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막동은 퉁명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소현이는 문 앞에 서서 아버지가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동이 된장국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뜨거운지 눈살을 찌푸렸다가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퇴! 소현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된장이 쉬었잖아. 아버지. 그건 이걸 밥이라고 주는 게냐? 이게 밥이야, 뭐야? 막동의 손이 소반을 밀쳤습니다. 국그릇이 기울며 된장국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밥그릇도 굴러 떨어졌지요. 공들여 차린 밥상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소현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더 화내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돋을 만큼 꼭 쥐었지요. 막동은 그대로 드러누워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현이는 천천히 방에서 나와 걸레를 들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엎질러진 된장국을 닦고 굴러간 밥그릇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국물에 젖어 쪼글쪼글해졌지만 소현이는 묵묵히 치웠지요. 그 모습을 마을 사람 누가 보았겠습니까? 부엌에서도 방에서도 마당에서도 7살 소현이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술꾼 딸 봤어. 애가 밥을 차린대. 쯧쯧 어미가 도망가더니 저 어린 것이 밥을 하네. 나중에 크면 뭐가 되겠어. 술꾼 딸인데. 그러게 팔자가 기구하지. 소현이는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를 다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현이가 산비탈에서 냉이를 캐고 있을 때였지요. 옆마을 아이 셋이 소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너 술꾼 딸이지? 아버지가 어제 또 쓰러져 있더라. 길바닥에.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너네 집은 곧 거지가 될 거래. 소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던 냉이를 바구니에 담고 일어섰지요. 야, 부엌년이 가버린다. 그 말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부엌년. 처음 들은 말이었지요. 소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부엌에 혼자 앉았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부엌년이래. 나는 부엌년이래.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소현이는 작게 흐느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일렁이며 소현이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현이가 아까 걸어둔 냉이 된장국이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소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밥은 차려야지. 그게 소현이였습니다. 7살 부엌년이라 불리던 아이. 울면서도 밥을 짓는 아이였지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아침밥 냄새가 피어오르는 집. 그 집 부엌의 작은 그림자. 소현이는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소현이가 8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매미가 울어대는 찌는 듯한 날이었지요. 막동이 마을 주막에서 보름째 술을 마시고 돌아오지 않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소현이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현이는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갓을 쓴 품이 여느 마을 사람과는 달랐지요. 옆에는 하인 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얘가 그 아이요. 낯선 남자가 소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 술꾼 막동이 딸입니다. 어미도 없이 혼자 밥 짓고 사는 애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소현이는 빗자루를 꼭 쥔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보는 거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며칠째 술을 퍼마시던 아버지가 딸의 몸값으로 쌀 한 가마니를 받기로 했다는 것을요. 쌀 한 가마니. 소현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장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갓 아래로 미간을 찌푸리며 헛기침을 했지요. 그게 너희 아버지가 워낙 빚이 많아서 주막 빚에 여기저기 꿔다 쓴 것도 있고 이번에 좋은 데 가는 거야.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좋은데요? 소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주 고을 이 대감댁이야. 거기 가면 굶지는 않아. 비단 도포를 입은 남자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현이를 보는 눈빛은 물건을 흥정하듯 무심했지요. 부엌일 할 수 있겠느냐? 소현이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러 온 거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뭉클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소현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아버지는요? 소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야 해요. 저는 아버지한테 들어야 해요. 이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이미 허락을 했어. 도장까지 찍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소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세요. 비단 도포 남자가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소현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소현이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찍힌 붉은 도장 하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로 깎아 만든 도장이었지요. 소현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목수일 도구 사이에서 본 적이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다. 소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그때 저 멀리 마을 어귀 쪽에서 비틀비틀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담벼락을 짚어가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낮인데도 술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현이가 달려갔습니다. 막동은 딸을 보더니 멀뚱멀뚱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벌써 왔어? 아버지, 저 팔았어요? 저를 파셨어요?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며 술병을 들이켰지요. 아버지, 소현이가 아버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막동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디 안 가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매일 차려드릴게요. 아버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보내지 마세요. 막동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자기 팔을 꼭 쥐고 있었지요. 8살 배기 아이의 손이 이토록 차가웠습니다. 이토록 차갑지요. 막동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손을 스르르 뿌리쳤습니다. 가야 해. 가야 산다. 아버지, 거기 가면 밥은 먹고 살아. 여기 있다간 굶어 죽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막동은 끝내 소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굶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됐어. 막동은 돌아섰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다 담벼락에 한 번 부딪히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술병을 다시 들이켰습니다. 소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리는 거야. 쌀 한 가마니에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인지, 너무 슬퍼서인지 오히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멍했지요. 비단 도포 남자의 하인이 소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짐 챙겨라. 소현이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이불 하나, 깨진 그릇 몇 개, 아버지 연장들. 딱히 소현이 것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챙겼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돌멩이 하나. 예쁘게 생겼다고 소현이가 강가에서 주워온 돌이었지요. 유일하게 소현이 것이었습니다. 돌멩이를 품속에 넣고 소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날 때 아버지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막동은 여전히 담벼락에 기대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소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돌아볼 줄 알았는데 소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작은 발로 흙길을 걸었지요. 마을을 벗어나는 길목에서 동네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술꾼 딸 팔려간다. 부엌년이 팔려가네. 어디 가는 거야? 소현이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걸었지요. 충주까지는 하루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가마는 없었습니다. 소현이는 하인들 뒤를 따라 걸어야 했지요. 봄 햇살은 따가웠고 신발은 얇아서 발바닥이 금세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소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지요.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요. 소현이는 걸으면서 속으로 세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을요.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봄나물 무침, 식혜. 다음에는 뭘 해드려야지 하며 세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해드릴 일이 없어졌지요. 소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소현이는 충주고을 이 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소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와집이었지요. 높다란 소슬대문 위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담장이 어찌나 높던지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라. 하인의 말에 소현이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우물이 있고 그 옆으로 창고가 줄지어 있었지요.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고 부엌은 안채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엌에서 안악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이었고 몸집이 떡 벌어진 여인이었지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굳게 다물어진 것이 선뜻 말 걸기 어려운 인상이었습니다. 이 집 주방을 맡은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소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새로 온 아이야? 예.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살이야? 8살이요. 소현이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복례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8살짜리가 부엌일을 해? 그것도 밥을 한다고. 제가 밥은 잘해요. 소현이의 말에 복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게 입은 살아서. 이리 와봐. 복례는 소현이를 부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은 소현이네 집 부엌보다 10배는 넓었습니다. 가마솥이 3개나 있었고 찬장에는 그릇이 가득했지요. 식재료도 넘쳐났습니다. 소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가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불 지피고 설거지하는 거야. 요리는 내가 해. 알겠어? 예. 대감마님은 원래 입이 짧으셔. 뭘 갖다 드려도 몇 숟갈 못 드시고 물리시거든. 그러니까 네가 뭔가 별스러운 짓 할 필요 없어. 시키는 것만 해. 예. 말 잘 듣겠어? 예. 복례는 소현이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부엌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가 내 자리야. 오늘 저녁 밥 짓는 거 도와. 소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례가 대감 저녁 수라를 차렸지요. 흰쌀밥에 국, 구이, 전, 나물 5가지. 근사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소반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밥이 거의 그대로였지요. 복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못 드셨어? 대감마님께서 오늘도 2숟갈만 드시고 물리셨어요. 심부름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복례가 혀를 찼지요. 쯧, 날이 갈수록 더하시네. 소현이는 돌아온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소현이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짠 거 같은데. 그리고 너무 기름지다. 입이 짧은 사람은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고 소현이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술을 마신 다음 날엔 기름진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소현이는 맑은 국물에 채소를 넣어 끓여드렸고 아버지는 그것만은 조금씩 드셨었지요. 그 어르신도 비슷하신 거 아닐까. 소현이는 남은 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례 몰래 조심스럽게 찬장을 열어보았지요. 무가 있었습니다. 멸치도 있었고 다시마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음식을 그렸지요. 맑은 무국, 담백하게, 간은 최대한 낮게.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소현이는 복례가 일어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물을 골라 얇게 채 썰고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냈습니다. 간은 아주 조금만 했지요. 소금도 적게, 간장도 적게. 맑고 깨끗한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었습니다. 쌀을 한 번 더 씻어 뜸을 충분히 들였지요. 나물은 복내가 만들어둔 것 중에서 가장 담백한 시금치, 무침을 골랐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줄이고 소금만으로 간을 맞추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 맑은 무국, 시금치 무침. 복내가 부엌에 들어온 건 소현이가 소반을 막 차리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게 뭐야? 복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차려봤어요. 누가 내보고 차리라고 했어. 복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감마님이 못 드신 것 같아서요. 담백하게 해드리면 드실 것 같아서. 감히 내가 뭘 안다고. 여기 온 지 하루도 안 된 것이 복내가 소반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심부름 하인이 부엌 문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아침 수라 준비됐습니까? 복내가 소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소현이도 복내를 바라보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내는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져가 봐. 어차피 못 드실 테니까. 소반이 들려 나갔습니다. 소현이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심부름 하인이 빈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복내가 굳어버렸습니다. 싹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세요. 부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내의 눈이 소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소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내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현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순탄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도요. 복내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흐뭇함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분명히 경계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매미가 울어대는 뜨거운 계절이었지요. 이 대감댁 부엌은 아궁이 불기운과 바깥 더위가 합쳐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소현이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요. 불을 지피고 설거지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하루에 몇 번이나 우물을 오르내렸는지 셀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소현이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복내였습니다. 그날 이후 복내는 소현이를 가시 돋친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소현이가 차린 밥상을 싹 비웠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집 안에 퍼졌지요. 안채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8살짜리가 대감마님 입맛을 잡았다더라. 복내가 10년 넘게 못한 걸 하루 만에 했다고. 어디서 굴러온 아이야. 충청도 어느 술꾼 딸이래. 쌀 한 가마니에 팔려왔다더라. 소현이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달랐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현이가 물을 다듬고 있는데 복내가 다가와 소현이 손에서 칼을 낚아챘습니다. 너 무 써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써는 거야. 복내가 물을 투박하게 썰어 보였습니다. 소현이가 썰던 것보다 훨씬 두꺼웠지요. 저는 얇게 써는 게 얇으면 국물에 다 풀어져. 두껍게 썰어야 씹는 맛이 있어. 소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물 맛을 위해 얇게 써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그 다음 날은 간장을 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간장 너무 조금 넣었잖아. 이게 무슨 맛이야.
대감마님이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뭘 알아. 나는 10년을 여기서 일했어. 10년,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자. 참아야 해.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요. 하지만 복례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소현이가 재료를 고르면 딴 것으로 바꾸고 소현이가 불 조절을 하면 제멋대로 바꿔버렸지요. 소현이가 만든 음식이 대감마님 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복례는 아예 소현이를 부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마당 청소야. 부엌 올 필요 없어. 예, 들어. 오늘부터 마당 청소. 알겠어. 소현이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소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어요. 마당을 쓸면서 소현이는 생각했습니다. 마당 청소를 하면서도 부엌을 볼 수 있었지요. 복례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눈으로 익혔습니다. 귀로 들었지요. 냄새로 맡았습니다. 저 방법은 아니야. 파를 저렇게 늦게 넣으면 향이 날아가. 두부는 저것보다 더 뜨거울 때 넣어야 해. 소현이는 빗자루를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아프다는 소식이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여름 더위에 기력이 떨어지셨다고 했지요. 의원이 다녀가고 나서 이르기를 기름진 음식은 일절 금하고 몸에 가벼운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례가 당황했습니다. 담백한 음식을 잘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이것저것 만들어 올렸지만 대감마님은 번번이 수저를 놓으셨지요. 집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안채 마님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님은 소현이를 보더니 복례에게 물었지요. 저 아이가 이 봄에 대감 밥상 차려 싹 비우게 했다던 아이 맞지? 복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 아이한테 상 차리게 해봐. 마님,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복례야.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감이 사흘째 밥을 못 드시고 있어. 뭐가 어려워? 복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현이는 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은 소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해봐라. 예, 마님. 소현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여름이니 더위를 식혀드리면서도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복이 있네. 소현이는 전복을 꺼냈습니다. 참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전복을 살짝 볶다가 쌀과 함께 끓이기 시작했지요. 뭉근한 불로 오래오래 끓였습니다. 쌀알이 완전히 퍼지도록요. 가는 소금 한 꼬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소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났지요. 국자로 조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깔끔했지요. 참기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소현이는 참기름을 딱 2방울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전복죽을 소반에 담았지요. 소반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소현이는 또 기다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손을 모으고 기다렸지요. 얼마 후 심부름 하인이 내려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다 드셨어요. 그리고 한 그릇 더 달라 하십니다. 부엌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마님이 빙긋 웃었지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대감마님의 밥상은 소현이가 차리게 되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었지요. 소현이는 그새 제법 자랐습니다.
9살이 되었고 부엌일이 손에 익었지요. 재료를 보면 어떤 음식이 될지 그림이 그려졌고 불 조절도 능숙해졌습니다. 대감마님은 식사 때마다 밥상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10년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드시던 분이 맥기 수저를 다 놓지 않게 되셨지요.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감마님의 안색이 좋아지셨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대감마님이 소현이를 사랑채 앞으로 불렀습니다. 소현이는 조심조심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처마 아래 의자에 앉아 소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소현이냐? 예, 대감마님. 충청도에서 왔다고? 예. 거기서 요리를 배웠느냐? 소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운 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밥 차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대감마님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밥을, 예. 아버지가 입이 짧으셔서 맨날 밥상을 뒤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드실까 궁리하다 보니 소현이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가슴 한켠이 뭉클했지요. 대감마님은 한동안 소현이를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렇구나. 그리고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 대감마님이 가끔 소현이를 불러 이런저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더냐? 저 재료로는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소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지요. 복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지요. 그 즈음 집안에 또 다른 긴장이 생겨났습니다. 대감마님 생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생신 잔치에는 인근 고을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음식 솜씨로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였지요. 복례는 그 잔치 준비를 도맡아 왔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복례가 할 터였지요. 그런데 마님이 소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현아, 이번 생신 잔치 음식에 내 솜씨를 보태거라. 예, 저도요, 마님? 그래. 특별히 내가 잘 만드는 것 하나만 더 올려. 소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례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자신을 마당으로 밀어내던 그 서늘한 눈빛이요. 복례 언니가 싫어할 텐데. 그러나 마님의 명이었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예, 마님.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며칠을 내리 부엌에서 나오지 않으며 음식을 준비했지요. 소현이는 복례를 도우면서 틈틈이 자신이 낼 음식을 궁리했습니다. 대감마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생신이니 특별한 것이어야 해. 소현이가 선택한 것은 어죽이었습니다. 맑은 물에 민물고기를 푹 고아 체에 걸러 뽀얀 국물을 내고 거기에 쌀을 넣어 끓인 것이지요. 강에서 잡아온 민물고기를 직접 손질하고 들깨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 구수한 향을 더했습니다. 파는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 향을 살렸지요.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음식이 상에 올랐지요. 복례가 차린 음식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법 근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수저를 들었지요. 소현이의 어죽은 맨 마지막에 작은 뚝배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대감마님이 한 숟갈 드셨습니다. 천천히 씹으셨지요. 그러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심부름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소현이라는 아이가 만든 어죽이옵니다. 대감마님이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뚝배기를 비우셨지요. 한 그릇 더. 손님 중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 이 음식이 뭔지 나도 좀 먹어봅시다. 나도요.
순식간에 어죽 뚝배기가 동이 났습니다. 복례는 부엌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자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지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는데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현아. 소현이는 멈추었습니다. 왜 그래요, 복례 언니? 복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이는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복례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지요. 잘 들어. 예.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집에서 넌 팔려온 아이야. 잊지 마. 소현이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해. 알겠어. 소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지요. 그날 밤 소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분수. 내 분수가 뭐지? 쌀 한 가마니에 팔려온 아이. 출꾼의 딸. 부엌 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소현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밥상을 차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을 뒤엎던 아버지. 그래도 다음 날 또 밥을 차리던 자신. 나는 왜 그랬을까? 소현이는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지요. 단 한 숟갈이라도 드시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소현이가 밥을 짓는 이유였습니다. 분수가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밥 만드는 이유는 알아. 소현이는 눈물을 닦고 눈을 떴습니다.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소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가늘고 잦은 기침이었지요. 소현이는 일어나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 방은 대감마님 손자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이름은 도련님, 10살의 소복한 아이였는데 몸이 약해 늘 방에만 있었지요. 소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현이는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이 이불을 걷어차고 옆으로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열이 있네. 소현이는 우물로 달려가 찬물을 떠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도련님 이마에 올려드렸지요. 도련님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소현이를 바라보았지요. 누구야? 부엌 소현이에요. 도련님. 열이 많이 나세요. 누구 부를까요? 괜찮아. 자주 이래. 도련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현이는 이마 위 수건을 다시 적셔 올렸지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생강을 조금 썰어 꿀물에 넣고 따뜻하게 끓여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열 내리는데 도움이 돼요. 도련님은 소현이가 내민 그릇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하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이름이 소현이야? 예. 몇 살이야? 9살이요. 나는 10살인데. 내가 형이네. 소현이는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 처음 웃은 것 같았지요. 도련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기침을 했지요. 소현이는 도련님 등을 살살 두드려 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응. 원래 이래. 엄마는 내가 허약하게 태어났대. 도련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지요. 저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날 이후였습니다. 소현이는 도련님을 위한 음식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지요. 기력을 보충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마가 들어간 묽은 죽,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 잣을 갈아 넣은 부드러운 국. 도련님은 소현이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잘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줄었지요. 밖에 나와 마당을 걷기도 하고 소현이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소현아, 너는 꿈이 뭐야? 어느 날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소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밥 먹고 맛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야? 네. 제가 밥 차려드리면 꼭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도련님은 소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좋은 꿈이다. 소현이는 웃었습니다. 도련님 꿈은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 몸이 약해서 뭘 하기가 힘드니까. 도련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건강해지셨잖아요. 잘 드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소현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 거야? 그럼요. 그 약속이 씨앗처럼 두 사람 사이에 심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지요. 소현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새 이 집에 온 지 반년이 지났지요. 그때였습니다. 바깥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소현이가 뛰어나가 보니 사랑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사랑채 마루에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대감마님을 진찰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하셨소이다. 몸을 크게 보하셔야겠소.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뭘 드셔야 하는지요? 의원이 처방을 써내려갔습니다. 인삼, 황기, 산수유. 그것을 넣어 오래 달인 탕과 함께 소화가 잘 되고 기력을 돋우는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했지요. 마님이 복례를 불렀습니다. 들었지? 어서 준비해. 복례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복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간을 잘못 맞추었고 끓이는 시간도 어긋났지요. 상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대감마님이 냄새만 맡고 드시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마님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현이를 보았습니다. 소현이는 이미 재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해봐라. 소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먼저 물에 담가 쓴 기운을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닭 한 마리를 손질해 맑은 물에 넣고 약재와 함께 뭉근한 불에 올렸지요. 절대 센 불을 쓰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려 할 때마다 불을 줄이고 거품을 걷어냈지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엌 안 가득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그 냄새 앞에서는 잠시 물러서는 것 같았지요. 소현이는 완성된 삼계탕을 뚝배기에 담고 소금과 후추를 따로 곁들였습니다. 대감마님이 직접 간을 맞추실 수 있도록요. 상이 올라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 하인이 빈 그릇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님이 직접 부엌으로 내려오셨지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소현아. 예, 마님. 대감마님이 다 드셨다. 그리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마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든 아이를 잘 돌봐주라고 하셨어. 소현이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돌봐주라고. 누군가 자신을 잘 돌봐주라는 말을 한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을 사람들도 복례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지요.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 참았지만 결국 한 방울이 흙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방울 하나가 소현이의 긴 겨울을 조금 녹여주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소현이는 부엌 선반이 어수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뒤져간 흔적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대감마님 방에서 심부름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감마님 드실 약재가 없어졌어요. 인삼과 황기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집 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마님이 하인들을 모두 불러 세웠습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모두 혼쭐이 날 것이야.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왜 그러냐? 복례가 소현이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제가 봤는데요. 소현이가 부엌 선반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 복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지요. 마님이 소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현아, 내가 가져갔느냐? 아니에요, 마님.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선반에 손도 댄 적 없어요. 그럼 복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소현이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소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억울함이 불처럼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소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현이 당분간 부엌 출입을 금한다. 이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지요. 참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야. 어디서 그런 확신이 왔는지 소현이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소현이를 찾아왔습니다. 소현아, 나 알아. 내가 안 한 거. 소현이는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에 내가 뒷곁에 나갔었거든. 물 마시러. 그때 봤어. 도련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례가 보자기에 뭔가를 싸들고 나가는 거. 소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마님한테 말씀드려요. 말해도 될까? 복례가 오래된 사람인데. 도련님은 망설였습니다. 소현이는 도련님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응, 진실은 말해야 해요. 그게 더 용감한 거예요. 도련님은 소현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 이튿날 아침 도련님이 마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요. 마님이 복례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복례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뒷곁 창고에서 약재가 발견되었지요. 복례가 팔려고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로 이 대감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복례가 문을 나서며 소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소현이도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복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허탈하고 쓸쓸했지요. 소현이는 복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소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복례가 사라진 부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소현이는 그 부엌에서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났지요. 소현이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있었고 마님이 있었고 도련님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현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뿌리는 겨울을 버티고 봄에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소현이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대감댁에 온 지 어느새 2해가 지났지요. 10살이 된 소현이는 부엌을 혼자 맡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떠난 자리를 소현이 혼자 채웠지요. 몸이 작아 가마솥 뚜껑을 열 때마다 평상을 디디고 올라서야 했지만 손끝은 어느 어른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대감마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봄 햇살 아래 마당을 거닐기도 하시고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으시기도 했지요. 마님은 그때마다 소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도 달라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기침을 해대던 아이가 이제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소현이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소현아. 어느 봄날 오후 도련님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과거 볼 거야. 소현이는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응. 이제 몸도 좋아졌으니까. 내가 잘 먹여준 덕분이야. 소현이는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밥 해드릴게요. 공부 잘 되는 음식으로요. 그런 게 있어. 호두랑 자시 머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죽에 넣어드릴게요. 도련님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졌지요. 소현이는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밥을 오래오래 해드리고 싶다. 그것이 소현이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마마의 수라간을 담당하는 내관이었지요. 근래 전하께서 입맛을 잃으셔서 수라를 제대로 못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도 약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던 차에 이 고을, 이 대감댁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든 음식이라면 대감마님이 무조건 드신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집 안이 술렁였습니다. 마님이 내관을 맞아 대접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고작 10살이에요.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전하의 옥체가 먼저이지요. 내관은 단호했습니다. 며칠만 한양에 올라가 수라간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게 해 주십시오. 전하께서 드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돌려보내겠습니다. 마님이 소현이를 불렀습니다. 소현아, 들었지? 예, 마님. 무섭지 않느냐? 소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임금님이라는 분은 소현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 알고 있었지요. 그 앞에 선다는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소현이는 고개를 들었지요. 밥은 자신 있어요, 마님. 마님이 소현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가마 안에 앉아 소현이는 품속의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강가에서 주워온 그 돌이었지요. 차갑고 매끄러운 담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소현이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직도 술을 드시는지, 밥은 드시는지, 내가 없어도 밥은 드시겠지. 가마 밖으로 이른 여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파릇파릇한 모내기 논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소현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 할 수 있어. 나는 밥을 지을 줄 알아. 궁궐은 소현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높다란 담장, 기와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진 모습. 소현이는 내관을 따라 걸으면서 고개를 두리번거렸지요. 발 아래 돌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수라간으로 들어서자 나인들이 일제히 소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복장을 갖추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소현이는 그 광경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나 같은 게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아니, 할 수 있어. 밥 짓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내관이 나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충주에서 온 소현이다. 며칠간 수라를 맡아보겠다.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요? 10살이라더니 진짜 꼬마네. 충청도 시골에서 왔다고? 소현이는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료들을 살펴보았지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산에 진미가 가득했지요. 소현이는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쳐두었습니다. 이것 좀 치워도 될까요? 소현이가 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인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뭐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맛이 복잡해져요. 재료를 줄여야 해요. 나인이 픽 웃었습니다. 시골 꼬마가 수라간에서 뭘 가르치려고. 소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쓸 재료만 골랐지요. 쌀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한 줌. 물은 우물에서 새로 길어온 것으로. 나물은 갓 데친 것 3가지. 된장은 가장 오래 묵은 것으로 한 덩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인들이 쑥덕거렸지요. 저게 전화수라야? 저거밖에 안 올리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큰일 나려고 저러나. 소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요. 밥을 안 쳤습니다. 뜸을 충분히 들였습니다. 된장은 아주 오래 끓이듯 가는 최대한 낮게 맞추었습니다. 나물은 묻히지 않고 살짝 데쳐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렸지요. 다 된 밥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고슬고슬하고 달큼한 냄새가 났지요. 된장국 또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맑고 구수했습니다. 됐다. 소반이 차려졌습니다. 나인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걸 전하께 올린다고? 소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반이 올라갔습니다. 수라가 난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현이도 두 손을 모으고 기다렸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내관이 수라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하께서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수라를 다 비우셨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내관이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든 자를 당장 대령하라 하셨소이다. 수라간 아니 술렁였습니다. 나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소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내관이 소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들었느냐? 예. 따라오너라. 임금 앞이었습니다. 소현이는 넓은 편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품속의 돌멩이가 땅에 닿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요. 고개를 들어라.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소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마마는 소현이 생각보다 훨씬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눈빛이 온화했지요. 내가 이 음식을 만들었느냐? 예, 전하. 몇 살이냐? 10살이옵니다. 임금마마가 잠시 소현이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밥을 차리다 보니 알게 되었사옵니다. 아버지 밥을, 예. 저희 아버지가 원래 입이 짧으셔서요. 어떻게 하면 드실까 궁리하다 보니. 소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지요. 맛있는 것을 차려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언제나 그 마음으로 밥을 지었사옵니다. 임금마마가 오래도록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그 웃음소리가 편전 안에 울렸지요. 짐이 오랫동안 밥맛을 잃었느니라.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은 빈 그릇을 보았구나.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임금마마가 가까이 있는 내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수락 안에 두어라. 소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임금마마가 다시 소현이를 내려다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현이라 하옵니다. 어미 아비는? 소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미는 일찍 집을 나갔사옵고 아비는 충청도 홍성에 있사옵니다. 임금마마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소현이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임금마마는 그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편전을 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지요. 임금님이 내 밥을 드셨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팔려온 아이가 임금님 앞에 선 것이었지요. 소현이는 품속의 돌멩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그 돌이 손바닥 안에서 따뜻해졌지요. 아버지, 저 오늘 잘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내관이 소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지요. 소현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소현이는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무슨 일이에요? 내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미 말이다. 소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어미요? 내 어미 이름이 뭐냐? 저는 모르옵니다. 제가 3살 때 나갔으니까요. 내관이 한동안 소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 어미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다. 소현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어미는 원래 이 궁궐의 나인이었다. 요리를 담당하던 나인이었지. 손맛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어. 전하께서도 그 음식을 즐겨 드셨고. 소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을 나가 내 아비와 살림을 차렸다. 그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지. 그래서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았어. 그럼 어머니는 지금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소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현이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지요. 어머니도 밥을 지었구나. 여기서. 소현이가 걸어온 길이 어머니가 걸어온 길과 겹쳤습니다. 이 궁궐의 아궁이 앞에서 어머니도 간을 보고 냄새를 맡았겠지요. 소현이처럼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소현이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 소현이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락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밥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궁궐 안은행나무들이 샛노랗게 물들었지요. 낙엽이 돌바닥 위에 쌓이면 내관들이 부지런히 쓸어냈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 또 쌓였습니다. 소현이는 수락 안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궁궐 수락 안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인들은 처음에 소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시골 아이가 자신들 사이에 끼어든 것이 달갑지 않았지요. 소현이가 재료를 고르면 딴죽을 걸었고, 소현이가
불을 조절하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전화 입맛을 잡은 거야? 운이 좋았던 거겠지. 시골 출신이 뭘 알겠어. 소현이는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댁에서 복례에게 당하면서 단단해진 마음이었지요. 말은 말일 뿐이야. 밥은 밥이 말해준다. 소현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수락안에 나왔습니다. 재료를 꼼꼼히 살피고 전날 전하께서 어떤 음식을 더 드셨는지, 어떤 것은 남기셨는지 심부름 나인에게 물어보았지요. 조금이라도 덜 드신 음식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혼자 생각하고 다음 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나인들의 수군거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소현이가 만든 음식이 번번이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어느 날 나인 하나가 소현이 곁에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소현아, 얘 나물 무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면 맛이 안 나는데. 소현이는 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빙긋 웃었지요.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해요. 처음부터 넣으면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 그게 다야? 그리고 너무 오래 무치면 물이 나와요. 가볍게 3번만 뒤집어요. 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나인은 소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하나가 물으니 둘이 물었고, 둘이 물으니 셋이 물었습니다. 어느새 소현이는 수락안의 막내지만 모두가 의견을 묻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지요. 소현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송이가 수락안 문틈으로 살며시 날아들었지요. 아버지. 소현이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잊은 날이 없었지요. 충청도 홍성고을 허름한 초가집. 담벼락에 기대술을 마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그때였습니다. 내관이 수락안으로 들어왔지요. 소현아, 잠깐 나오너라. 소현이는 아궁이 앞을 나와 내관을 따라갔습니다. 내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충청도에서 사람이 왔다. 소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청도요? 너희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소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궁궐밖 행랑채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소현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홍성고을 이장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소현이 맞지요? 예. 아버지가 보냈소. 이걸 전해달라고. 남자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소현이는 보자기를 받아 펼쳤지요. 안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요. 아버지는 글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 쓴 것이 분명했지요. 소현이야, 잘 있느냐? 밥은 먹고 사느냐? 아비는 술을 끊었다. 내가 보고 싶다. 딱 5줄이었습니다. 소현이는 그 쪽지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흐려졌지요. 쪽지에 글씨가 번졌습니다. 술을 끊으셨다고. 소현이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소현이는 느끼지 못했지요. 가슴 안쪽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소현이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도 잘 있다고요. 밥 잘 먹고 있다고요. 그리고 소현이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소현이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눈송이가 소현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살며시 녹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소현이가 궁에 들어온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15살이 된 소현이는 이제 수라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키도 자랐고 얼굴에는 어린 티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또렷하고 맑았지요. 전하께서는 소현이가 만든 음식이라면 언제나 수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수라를 드시다가 내관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소현이가 만들었느냐? 예, 전하. 역시 그 한마디가 소현이에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충주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 대감댁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장원 급제였습니다. 소현이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원이요? 그렇다더라. 전국에서 1등이래. 소현이는 손을 꼭 모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도련님이 해냈구나. 해냈어. 방에만 틀어박혀 기침을 하던 아이가 이제 나라의 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소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수라를 정성껏 차렸지요. 전하께서 드시는 상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련님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과거 급제자들이 임금마마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지요. 소현이는 수라간에서 일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관이 소현이를 불렀습니다. 소현아, 전하께서 너를 부르신다. 소현이는 손을 닫고 내관을 따라갔습니다. 편전 앞에 이르렀을 때 소현이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붉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청년이었지요. 키가 훌쩍 자랐고 얼굴도 달라졌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도련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련님의 눈이 커졌지요. 소현이도 굳어버렸습니다. 소현아? 도련님. 도련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도련님은 이제 과거 급제자였고 소현이는 수라간 나인이었으니까요. 고개 들어. 소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소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나 장원했어. 알아요. 축하해요, 도련님. 내가 밥 잘 먹여준 덕분이야. 소현이는 웃었습니다. 호두죽 먹은 덕분이에요. 도련님도 웃었지요. 그 웃음소리가 편전 앞마당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임금마마 앞에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임금마마께서 장원 급제자에게 물으셨지요.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무엇이 힘을 주었느냐? 도련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약할 때 저를 위해 밥을 지어준 아이가 있었사옵니다. 임금마마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밥이? 예. 그 아이가 그랬사옵니다. 잘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사옵니다. 임금마마가 소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허허. 그 아이가 바로 짐의 수라를 담당하는 소현이로구나. 편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마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임금마마께서 소현이를 특별히 불러 하교하셨습니다. 소현아. 예, 전하. 내가 이 궁에 온 지 5년이 되었구나. 예. 짐이 묻겠다. 내가 밥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대답했지요. 드시는 분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쁘기 때문이옵니다. 그게 전부이옵니다. 임금마마가 소현이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임금마마가 내관에게 눈짓하셨지요. 내관이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소현이에게 표창을 내리겠다. 정성으로 수라를 받들어 짐의 옥체를 보존하였으니 이 공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라. 소현이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표창이라고. 쌀 한 가마니에 팔려온 아이가 임금마마의 표창을 받는 것이었지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소현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전하, 한 말씀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에 계시옵니다. 혼자 계시는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소현이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사옵니다. 편전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임금마마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을 원하는구나. 표창보다 아비를 보고 싶은 것이냐? 예, 전하. 허락한다. 고향에 다녀오너라. 소현이가 충청도 홍성고을에 도착한 것은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소현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마을이었지요. 좁은 흙길, 낮은 담장들, 저 멀리 보이는 초가지붕.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소현이 자신이 달라진 것이겠지요. 마을 안악 하나가 소현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소현이 아니야? 예, 맞아요. 세상에, 어쩜 이리 컸어. 궁에 있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예. 막동이 알아. 딸 왔다고 알려줄까? 소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초가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흘벽의 금도 낮은 지붕도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뒷곁에 김장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지요. 소현이는 살인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막동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충혈된 눈이 아니었지요. 차분하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막동이 살인문 앞에 서 있는 소현이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소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들어와라. 밥 먹어야지. 소현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지요. 예, 아버지. 부엌에 들어서니 솥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끓이고 있던 것이었지요. 소현이는 솥뚜껑을 살짝 들어 들여다보았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냄비가 좀 눌어붙어 있었고 간이 좀 샜습니다. 하지만 구수한 냄새가 났지요. 아버지가 끓이셨어요? 그래. 소현이는 아버지가 끓인 된장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밥을 지어온 아버지의 솥이었지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해봐라. 소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을 차리던 손이 다시 이 작은 부엌 앞에 섰지요. 감자를 썰고 두부를 넣고 파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간을 조금 낮추고 불을 줄여 뭉근하게 끓였지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막동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천천히 먹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 두 번째 숟갈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맛있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소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상 위로 뚝 떨어졌지요. 임금마마의 표창도, 수라간의 칭찬도, 5년간의 인정도, 그 모든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맛있다고 하셨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듣는 말이었지요. 막동이 소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소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막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소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용서해다오. 소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부터 용서했어요,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동도 소현이도 소리 없이 울었지요. 부엌 아궁이에서 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 위로 초가지 불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흩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슬픔이 천천히 녹아 사라지듯이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소현이는 35이 되었습니다. 수라간의 수장이 되어 수십 명의 나인들을 이끌었지요.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았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아궁이 앞에 앉으면 여전히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10살 때처럼요. 충주이 대감댁 도련님은 이제 나라의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해마다 소현이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왔지요. 편지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끓여준 호두죽 덕분에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충청도 홍성고을 막동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5년 전 소현이가 다녀간 뒤로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제는 마을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저 어른 딸이 궁에 있는 소현이래. 임금님 밥 차리는 아이. 막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임금마마는 소현이가 올린 수라를 드시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한 그릇에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법이다. 그 말이 궁 안에 두루 퍼져 훗날 어느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라간 소현이의 밥은 재료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먹는 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으니 그 마음이 곧 맛이 되었다. 소현이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라간 앞마당에 어린 나인 하나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옷자락이 남루하고 발끝이 흙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현이가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충청도에서요. 소현이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밥 먹었느냐? 아니요. 그러면 들어와라. 소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지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요. 나도 처음엔 몰랐다. 소현이는 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밥 짓다 보니 알게 됐지. 그날 소현이가 지어준 밥을 먹은 아이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밥이 내 생에 처음 먹어본 따뜻한 밥이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살렸다. 소현이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팔려간 아이가 임금님 수라상을 차렸다는 이야기. 부엌년이라 불리던 아이가 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천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을 담은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데요. 도대체 소현이가 대단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먹는 이가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7살 때 밥상을 뒤엎는 아버지를 위해 다시 불을 지피던 그 마음이 평생 소현이의 손 안에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뿌리는 겨울을 버티고 봄에 꽃을 피웁니다. 소현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긴 겨울을 녹여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